보면 우리나라도 많은 전통시장의 우수 사례가 있지만 이 바르셀로나 보케리아 시장을 대표적으로 세계적인 우수 사례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광지로서 유명하다라고는 단순하게 뭐 예쁘게 전시했다 이 정도뿐만 아니라 각 상인들마다 스토리 기반으로 해서 이런 인스타라든가 유튜브를 통해서 채널을 운영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전통시장을 보면 너무 고령화되어 있긴 하지만 거기 실제 보케리아 가면 청년 소녀부터 다양한 시니어까지 공감돼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청년 상인들이 이런 고령화된 상인들을 돕고 또 상인회에서 이런 지역의 IT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상인들의 그 SNS로 활용시킨 높일 수 있는 방향을 제공하는 거죠. 그러면 이 SNS 활용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다시 말해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뇌 속에는 이제 뭐 지금 이 책에 나와 사피엔스의 식탁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지적 생각들이 앞으로 어떻게 표현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물론 이거를 우리가 이제 데이터 전문가라든가 아티스트라든가 이런 직업이 아닌 분들이 보세요. 효과적으로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고품질의 데이터도 있지만 저품질의 데이터도 있습니다. 저희가 카카오톡에서 단순 텍스트를 남기는 것도 저품질의 콘텐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우리는 다량의 데이터를 생산하고 그 생산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소통을 끊임없이 하는 거죠. 즉 카카오톡에서 혹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우리가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생산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더 나아가야 되는 게 뭐죠?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그 시각화된 데이터를 보다 정책이나 사업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앞으로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일상적으로 생산하는 것들은 절대 부정한 것이 아니라 이 데이터를 나중에 재가공해서 내 사업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휴머즘 시대의 정책 및 시민사회 혁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에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고령화되지 않는 곳은 아프리카죠. 아프리카는 평균 연령이 22살인데요. 그만큼 빨리 고령자들이 의료시설이 안 좋다 보니까 그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청년층의 나이가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베이비 부머 세대처럼 우리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듯이 지금 아프리카도 그런 세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고령화라는 것이 저 또한 이제 시니어가 되고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방법은 젊은 층이 많이 태어나면 쉬워지겠지만 그게 좀 어렵다면 이 고령화를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가 생각하는 고령화들은 존경의 대상, 그 다음에 어떤 사회적 어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이제 숫자가 대부분이 되면서 오히려 국민의 대부분의 수요를 차지하는 이 고령자들을 어떻게 제1군으로 가공하고 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방향을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근 많이 나오는 것들이 마을 공동체나 재생마을 지역 사업인데요. 이런 고령화가 빨리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는 복지 정책도 중요하지만 일자리라든가 혹은 이전 문화생활, 소통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사실은 뭐 차가 있어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거동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고 지역 기반으로 되면서 그리고 지역 사회 문제 해결과 경험과 노하우를 충분히 지식 기반으로 투입할 수 있는 이런 직업들에 대한 자원봉사진이라든가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이해하려면 고령자들이 주로 어디에 거주하고 있고 또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패턴이 무엇이며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과 위치 기반 의료 생태계들을 빨리 접목시켜서 위기관리까지 연결할 수 있는 부분 바로 이런 사회적 문제를 데이터링 작업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죠. 자, 이런 고령자 산업에 대한 문제에 대한 IT 기반이라든가 혹은 사회 문제 공동체라든가 이것 또한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나 시스템이 만들어졌을 때 수출로 연결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생마을에서 이런 고령자들이 문화예술을 접하지 못하는 문제 하나가 경제적인 측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예술인들을 접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정보, 인터넷이 약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찾아가는 예술인 공동체라든가 예술인들이 그 고령화 마을 사회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복지 예산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문화 바우처들을 쓸 수 있게끔 찾아가는 예술 문화가 앞으로 발달할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예술인들이 그 저품질, 즉 꼭 우리가 예술의 전당이나 이런 무대에 쓰는 게 아니라 자신이 직접 셀카로 촬영하는 저품질의 컨텐츠를 활용해서 대중 예술로 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는 시대라고 전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그런 컨텐츠들을 저품질이 할지라도 소비로 연결될 수 있게끔 그런 지역 기반으로 B2B나 B2G의 거래를 통해서 이거를 공동체적으로 성과로 연결될 수 있는 생태계 사업 모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시민사회 주도 취약계층 생태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재생마을 혁신 방향에 대해서 이제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우선은 주관기관은 자치, 중간조직, 역량 강화, 그리고 지역 공동체, 일자리 생태계, 그리고 지역 자문단, 그리고 공무원 협치 수행 역량인데요. 자, 이런 구조를 통해서 재생마을이 입체적인 관점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행정을 기반으로 한 기술과 임팩트 펀드를 고려해야 되고요. 지역 주민은 고령자 및 취약계층을 상권 분석을 통해서 연관적인 워딩을 만들어야 됩니다. 일자리 창출은 고령자에 대한 일자리 복지도 되겠지만 청년 세대가 유입이 돼서 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키는 방향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단지 그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광역 단위의 사고로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문제를 통해서 전반적인 어떤 자금이나 사회문제 플로우들을 어떤 새로운 그 메이커 체인지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또 협치라는 것은 교육 중심의 문화 생태계 사업에서 기술 일자리로 만들어가는 과정 또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부분에서 행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협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즉 재생마을에 대한 생태계는 이렇게 주관기관의 다양한 구조를 통해서 문제를 바라보고 디자인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단계적인 그 우리 수행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정부, 시민사회, 기업, 지역 주민들이 입장이 다 다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방어선을 고려해서 단계적인 성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한데요. 1차 년도에는 주민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2차 년도에는 그런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협치 사업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3차 년도에는 그들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문제와 정부 정책과 연결을 시켜서 일자리 창출로 가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을 마을 공동체로 연결시켜서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 3차 년도 과정에서 자원봉사자들이나 주체자만 가지고는 안 되겠고 지역의 소셜벤처나 사회적 기업, 벤처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 시민사회가 위촉장이라든가 정보 포상이라든가 혹은 지역의 공동과제를 통해서 이들을 끌어들이고 이들이 지역사회 문제의 주체가 될 수 있는 협의체로 연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거를 워킹그룹이라고 얘기하죠. 자, 1차 년도부터 3차 년도까지 우리는 결과적으로 민간이 주도가 돼서 행정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민간이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복지 차원에서는 사실 수익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기 사업 진행 이후에 정책으로 연결시켜서 이게 복지로 연결되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커뮤니티, 이 주민 주도의 커뮤니티가 사실 어렵기 때문에 초기 진출 사업자가 그 사업에 대한 커뮤니티 운영과 그 사업의 프로그램을 주도하고 단계적으로 그 지역 주민으로 인계가 되게끔 만들어가는 공동체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6월 말에 디자인 띵킹을 하고 7월에 공모전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그들이 스스로가 어떤 문제에 대한 체험을 직접 하고요. 그리고 그 체험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서 다음 2차 년도에는 고도화될 수 있는 로컬 혁신 생태계로 만들어가는 과정. 즉 아까 제가 데이터 알고리즘 얘기하듯이 이런 단계적인 프로세스 알고리즘을 통해서 기술 혁신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들에 대해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주관기관, 즉 여러분들이 될 수 있고 어떤 사업을 담당하는 시민단체가 되는데 이들은 그 실적을 고려해야 되는 공공기관을 고려해서 공모전, 디자인 피팅, 체험, 미더, 펀딩을 정량 정성에 대한 방향성을 고려해서 이제
다른 임팩트 펀드 유치와 그리고 지방정부 그 해당 소속된 지방정부와 지역펀드 및 MOU를 연결시키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 하면 무슨 상업적인 생각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을 움직이고 지속 가능성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바로 이제 금융 플로우입니다. 이 돈을 나쁘게 쓰면 문제가 되겠지만 좋게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량과 정성에 대한 수치가 명확하게 목표 타점으로 매겨진다면 이 펀딩에 대한 유치와 방향성도 우리가 설득력이 충분히 있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방정책에서 마을 재생 사업이나 지방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철학이 있겠죠. 물론 그 지역사회의 어떤 부위층에 대한 사고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사람과 더 맞는 공동의 언어를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책권자와 그 다음에 지방 시민사회가 고민하고 있는 갈등 문제를 한 가지 워딩으로 만드는 게 바로 디자인 띵킹이고요. 이 디자인 띵킹을 통해서 우리는 마을 연구에 관련된 공모 사업을 R&D를 충분히 받은 상태에서 이것들을 실제로 체인지 메이커로 연결시킬 수 있는 혁신가로 연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정책의 지역 정책과 시민사회를 이해시키고 이걸 R&D로 연결시킨 다음에 R&D가 결국 체인지 메이커를 할 수 있는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거죠. 전문 인재가 지역 주민이 되지 않는다면 외부 인사를 써서 공동체 및 워킹 그룹으로 만들어서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정량과 정성 수치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게 이제 제 제안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정량과 정성을 도대체 어떻게 표현해나 지금 제가 이제 오른쪽이 정성인데 제가 정량이라고 오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건의 어떤 지역별 해결 문제를 사회적 해결책의 혁신가를 양성하고 이 다음에 어떤 문제를 메이커스페이스, 로컬 크리에이티에 대한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고서가 만들어지고 이것들이 일자리 창출에 대한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근거 확보를 4건 정도 디자인 띵킹, 공모, 펀딩, 체험 이런 형식으로 만들겠다라는 어떤 혁신 사례로 연결시키는 과정들. 자, 이런 건수가 하나로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됐다라고 설명하기엔 기준이 애매하지만 다음에 일자리 창출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1차년도 사업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을재생 디자인은 기획 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게 협치입니다. 즉, 왜 모든 책임과 방향성을 정부로 잡냐. 자, 예를 들어서 코로나 사태를 예를 들 수 있는데 우리가 코로나를 민간 주도나 지역 공동체가 해결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정부가 주도가 돼서 어떤 체계적인 어떤 방역 시스템이나 우리가 국민들이 해야 될 요령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몰릴 수 있는 데이터적 관점에서 세운 제안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메시지를 보고 거기를 조심해야 되는 거죠. 광화문에 코로나 발생을 했다. 그렇다면 광화문에 최대한 가지 않고 우리가 그 전에 갔었다면 빨리 의료기관에 가서 검사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즉 민간 협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숙제인데요. 자, 우리는 로컬 임팩트라는 거를 기반으로 해서 중간 조직과 이제 워킹 그룹과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마을 재생에 관련된 기본적인 조직도를 만들고요. 이것들을 이제 중앙부터 지방정부, 그 다음에 스타트업 관련된 생태계를 만들고 이 워킹 그룹이 구성이 돼서 이제 협력 방식에 관련된 지방정부 연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사업을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전 사례와 선행 연구를 충분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워킹 그룹은 공공 쪽과 민간 쪽이 같이 콜라보돼서 되는 게 중요합니다. 공공기관을 처음부터 끼는 이유는 뭐냐면 물론 처음에 섭외할 수 있으면 좋고요. 아니면 할 수 없지만 현장으로 넘어가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직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공공 데이터와 집단 지성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 워크 캠프와 그다음에 문화예술 그리고 어떤 상황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한데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데이터링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다 줄여가지고. 잠깐만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3차년도에 거쳐서 이제 휴먼 리소스 부분, 빅데이터 부분, 디자인 부분들로 관점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플랫폼을 활용해서 우리가 데이터링 작업을 하고 이 데이터가 어떻게 정량 정성으로 가는 방향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보여줄 수 있고 그 보여진 것이 문화확산으로 연결된다. 이게 재생마을의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한 가지가 일자리 창출인데요.
우리가 단계적으로 내년부터 이제 3차년도에 관련돼서 이 사업을 어떻게 공식화 시킬 것인가. 여기에 관련된 그런 공공기관의 펀드라든가 임팩트 펀드를 단계별로 확정을 하고 이 지역사회 어느 정도 인원들이 이걸 참여할 수 있고 이것들이 일자리 창출에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금액과 기간과 인원에 따라서 디자인한다면 정책을 선정해야 되는 담당자 입장에서 굉장히 선택하기가 편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례가 국내적으로 있었다 그러면 보다 설득력이 있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재생마을 사업하는 데 있어서 문화예술 공동체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 해결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또 정책권자도 이거를 보고 설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그러니까 즉 여러분들의 제안서를 때 선행 연구와 선행 자료, 국내외 사례들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이것들이 이런 사례가 발생했었다는 것은 우리도 가능하다라는 추론들을 접목시킬 수 있는 그 방법이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 문제 해결에 대한 알고리즘에 대한 시나리오도 이와 같은 선행 자료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할 수 있고 그 표현들을 지금 보이는 페이지와 같이 이렇게 연도별, 금액별, 인원별로 그 컨택 포인트 해서 우리가 펀드를 늘리겠다라는 어떤 가산점 요소를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게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즉 우리는 1차년도부터 3차년도까지 어떤 성장을 통해서 인원들을 채용과 발전을 시킬 건지에 대한 최종 목표치를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3차년 동안 우리가 만든 커미티를 가지고 이들을 이 사업이 종료 이후에도 우리 커미티에서 그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주겠다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보여줄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대표적으로 좀 더 쉽게 얘기하면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투명 가입 절차를 밟고요. 이 사람들이 지역 기반의 사회 문제 해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이것들을 실질적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디자인 थिಂಕಿing과 컨텐츠를 연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역 기반으로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우리가 많은 범위를 움직일 수 있는 것 자체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치료학이 나아지고 좀 더 우리가 방역 시스템이 나아지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지역 최소한의 이동과 그 다음에 최선책의 생태계를 이룩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의 비대면 생태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역 기반으로 내 거점을 만들고 여기 기반에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분야들을 커뮤니티로 연결하는 게 중요합니다. 즉 질문 답변과 화상 멘토링을 지금 하고 있는 화상 멘토링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사업 수행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지속 가능성에 대한 피드백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더 나은 제안서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사이클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혹시 자기가 커뮤니티를 운영한다면 내가 어떤 특정 지역 거점으로 해서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핵심 기술이 뭐 구강 민요가 됐건 디자인 띵킹이 됐건 이런 걸 선정을 하고 질문 답변을 통해서 사람들이 정보를 수용함으로써 이 수용된 정보를 영상 콘텐츠나 혹은 이제 인포그래피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사업 수행에 연결시키는 과정들을 후기 데이터로 남기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타트업 CSR 카페를 보면 여러분들이 해고자 하는 그 처음에 가입 인사를 남기고요. 투명하게 가입된 사람을 누구나 다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공공 데이터를 확인하고 이 공공 데이터에 확인한 내용들을 가지고 도전을 해서 자신들이 피드백 데이터를 남기고 이 피드백 데이터를 통해서 다양한 스타트업들과 서로 상생협력할 수 있는 브릿지 역할에 대한 어떤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오늘도 이제 정세령 선생님이 부산에서 이제 대상을 받으신 사례들을 공유가 됐었는데요. 이와 같은 사례들은 이분과 이런 어떤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우리가 정량과 정성을 통해서 어떻게 문제를 수치화시키고 타점을 계산해서 이 사람들한테 내 사업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설득력이 있는 성과물에 대한 보완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정리가 됐고요. 제가 이제 한 10분 정도 요즘 이제 코로나 시대 여러분들이 해외 진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글로벌 진출하면 내가
공신력이 있으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을 느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문화적인 차이로. 하지만 데이터를 제공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이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했을 때 그걸 모욕감을 느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정보를 제공하는 자와 정보를 수용하는 자가 객관적인 데이터만 선택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어떤 모욕감이나 수치감은 덜할 거라고 저는 생각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기존의 내 후배 혹은 내가 학연 지원을 통해서 제공되던 데이터를 이제는 정말 공평하게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학연 지원 또 성별 이런 인종의 차별 없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인간 중심의 심리적인 부분이 인간적일 수도 있고 우리 과거에 선후배 관계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이것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발전을 줌으로써 우리가 보다 이제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저는 사람들 많이 만나기보다는 어떤 컨텐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정보를 공유하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 데이터를 통해서 공유하는 그 서로 간의 어떤 상대 협력으로 연결시키는 과정이 굉장히 전 좋아했었는데요. 지금 세대가 저한테 굉장히 편한 거죠. 반면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대인기피증이 생길 수도 있죠. 갑자기 사람들이 연락 오면 왜 이 사람이 매너 없이 나한테 연락을 했을까? 예를 들어서 전화 오는 사람이 어떤 사전에 메일이라든가 카톡이라든가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저를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다면 그 사람이 전화가 오거나 찾아왔을 때 덜 놀랄 텐데 그런 과정 없이 갑자기 찾아온다면 사실 이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놀랄 일이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즉 기성세대가 과거와 달라진 점을 빨리 이해되는 점이 우리 청년 세대나 우리 그 기존의 이제 젊은 층들은 데이터 기반으로 언어로 소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이 비대면 시대에 굉장히 최적화된 인물이라는 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어떤 위기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는 굉장히 기회가 될 것 같고요. 투명하면서도 혁신적이고 혹은 어떤 새로운 시장의 돌출에 대해서 IT 기반이 돼야 된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가 세계로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각국마다 보호무역이 되고 있고 이런 과정들이 사실 우리나라의 약소국인 대한민국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코로나를 지금 현재 가장 잘 이겨내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로서 보다 성장할 수 있는 기회, 국가적인 성장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런 데이터적 수치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다는 점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스타트업들이나 어떤 지역 기업들이 공동체들이 세계로 나갈 수 있는데 이런 데이터와 공공 데이터와 이런 플랫폼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가 데이터 기반의 집단지성과 그 다음에 이거를 공동체를 통해서 시각화를 만들고 전 세계의 언어로 이해될 수 있는 컨텐츠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점이고요. 제가 말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쉽게 말해서 데이터라는 거는 우리에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지금 피할 수 없는 생태계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을 시켜드리고자 진행을 한 것입니다. 혹시 제가 강의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네. 궁금한 게 없으시면 여기서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그러면 혹시 강의 자료는 여기 쪽에 이제 그 센터 쪽에 직접 문의를 하셔서 요청 파일, 원파일을 받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혹시 뭐 네이버에서 제 이름 검색해서 SNS를 통해서 저한테 질문을 남기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